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별한 지 얼마 안 된 60대 여성이에요. 요즘은 돈이 있어야 자식들한테 효도받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은 살아생전에 자식들한테 엄청난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다 저를 위한 거라고 했지만 돈 앞에선 부모 형제도 없다고, 결국에 남편의 거짓말도 소용이 없게 됐네요.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건지 씁쓸한 마음뿐입니다. 남편과 저는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어요. 당시만 해도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던 시절이라 남편과 제 결혼은 쉽지 않았어요. 제 친정엄마 직업 때문이었죠. 세상에, 여자가 저것뿐이더냐? 왜 하필 데려와도 무당 딸년을 데려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이 애미 죽는 꼴 보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봐라.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을 반대하며 3일이나 곡기를 끊고 알아놓으셨고, 사랑 때문에 불효를 저지를 수 없었던 남편과 저는 결국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1년쯤 지난 남편은 시어머니 뜻에 따라 선을 받고 몇 달 지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네를 지나가다가 남편과 마주칠까봐 한동안 남편 출근 시간을 피해서 도둑고양이처럼 다니곤 했어요.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서 마주치면 서로 마음만 아플 테니까요. 제가 그렇게 남편을 피해 다니는 사이 남편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장손이 태어나자 시어머니는 동네에 떡을 돌리실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당시 저는 동네 미장원에서 보조로 일하며 틈틈이 주사 놓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일하는 미장원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시어머니였어요. 평생 안 보고 살 것처럼 그러시더니 와서 영양제 하나만 놔주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불편한 마음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오죽하면 나한테 전화를 하셨을까 생각하니 거절할 수가 없어서 부랴부랴 주사약을 챙겨서 갔어요. 가보니 자리 보전하고 누운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더라고요. 제 남편의 첫 부인이요. 부잣집 딸이라는 소문만 들었지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지만 본지 몇 분도 안 돼서 어떤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아프지 않게 살살 와. 주사바늘 한 번에 못 꽂고 여러 번 쑤시기만 해. 가만 안 둘 줄 알아. 어머님도 참 면허도 없는 이런 여자한테 주사를 맞으라고 그러신담. 초면에 반말부터 하던 첫 부인은 제가 주사바늘을 꼽는 내내 저를 노려보았어요. 혹여 잘못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표정으로요. 다행히 바늘은 잘 들어갔고 그리 아프지 않았는지 별 말은 없었어요. 그날 이후 한 달에 몇 번씩 불려가 링거를 놓아주었고, 그러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과 마주치게 됐어요. 헤어진 이후 마주친 건 처음이라 서로 많이 어색하기도 했고, 게다가 앞에 부인이 있으니 괜히 불편했어요. 그중 가장 좌불안석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네가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 애미 주사 다 맞으려면 좀 기다려야 하니까 넌 내 방에 가 있어라. 어서! 시어머니가 소리까지 치며 아들을 안방으로 끌고 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이상해 보였어요. 그걸 며느리가 놓칠 리가 없었죠. 어머님이 왜 저러신데? 이봐, 그쪽 혹시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그러지 않고선 어머님이 저러시는 게 이상하잖아. 나 이래봬도 촉이 좋은 사람이니까 속일 생각 말고 말해.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어? 방금 전까지 골골하던 여자는 어디서 힘이 났는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저를 다그쳤어요. 그 소리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방으로 달려들어왔어요. 남편의 첫 부인은 아랑곳 않고 기세등등했어요. 그런 며느리를 말린 건 시어머니였죠.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사이는 무슨 사이? 넌 네 신랑을 그렇게도 모르냐? 내 아들이 밖에서 딴짓할 놈으로 보이냐고. 미숙이 인연, 네가 뭐라고 했길래 며느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주사 다 놨음 냉큼 가지 못해. 남의 집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가. 시어머니는 제 등을 떠밀며 방에서 내쫓았어요. 제가 대문을 나서는 동안에도 앙칼진 첫 부인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를 쥐잡듯 하던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에서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미장원 원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그 집 며느리 친정에서 시댁 빚을 갚아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빚이 얼마나 되길래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까지 고양이처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가진 힘이 대단하긴 하다 싶었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이번엔 남편의 첫 부인이 직접 미장원으로 전화를 걸어 저를 집으로 불렀어요. 집에 가보니 시어머니는 안 계시고 첫 부인 혼자 돌쟁이 아들을 안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주사를 놔달라고 저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건 알겠더군요. 남편한테 그쪽 얘기 들었어. 과거에 어쨌든 지금은 나랑 자식까지 낳고 사는 사람이니까 괜히 흔들지 않았으면 해. 그래봐야 달라질 건 하나도 없으니까. 내 말 알아듣겠지? 괜히 허튼 짓 하다가 나한테 걸리면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남의 남자랑 바람피다 걸린 것도 아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그때는 제가 어리기도 했고 동네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던 때라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인 건지 괜히 엄마가 원망스러웠어요. 이런 제 원망 탓이었을까요? 몇 해 전부터 몸이 안 좋아져서 신도 보내고 자리 보전하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형제 친척도 없는 데다 문상 올 사람도 없어서 따로 장례식은 않고 엄마 뜻대로 화장을 했어요. 온기도 가시지 않은 유골함을 안고 한참을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남편이 화장터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오빠가 여긴 왜 왔어?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나 오빠 잊은 지 오래야. 더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싫다고. 너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야. 아주머니한테 미안해서 온 거야. 나 너랑 헤어지고 아주머니 많이 미워했어. 그게 죄송해서 온 거라고. 말로는 왜 왔냐고 화를 냈지만 실은 그날처럼 남편이 반가웠던 적이 없을 만큼 기뻤어요. 남편은 묵묵히 저를 따라 시외버스를 타고 엄마가 골분을 뿌려달라고 했던 곳까지 따라와 주었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남편과 저는 서로 떨어져 앉았어요. 그때는 제 마음이 너무 약해진 터라 혹여 손끝이라도 닿았다가는 그대로 무너져 버릴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에 들어오니 이제야 내가 고아가 됐다는 게 실감이 나더군요.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티가 난다고 엄마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어요. 엄마를 떠나보내고 한동안 일도 안 나가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밥도 먹기 싫고 손가락 하나 꼼짝하기 싫더라고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세상에 나 혼자 떨어진 것처럼 완연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누가 대문을 쾅쾅 두드리더라고요. 나가봤더니 시어머니가 죽이 담긴 냄비를 들고 서 계셨어요. 큰일 치렀다는 얘기 들었다. 간밤에 네 엄마가 꿈에 나왔더라. 딸년 혼자 남겨두고 가려니 발길이 안 떨어졌던 모양이지? 나한테 찾아와 너 밥 좀 챙겨주라고 하는 걸 보면 말이다. 오죽하면 내 꿈에까지 찾아와 그런 부탁을 할까 생각하니 그냥 있을 수가 있어야지. 이럴 때일수록 먹고 힘내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입맛 없어도 억지로라도 먹어라. 남들 볼지 모르니 가볼란다. 늘 제게 찬바람만 쌩쌩하던 시어머니가 그날은 웬일로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골목을 빠져나가도록 따뜻한 죽 냄비를 끌어안고 대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동안 미워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르르 녹아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 후 얼마 뒤 살던 집을 정리하고 그 동네를 떠났어요. 내가 무당이라는 걸 모르는 곳에 가서 새 출발하겠다는 생각으로요. 낯선 동네에 가서 점포가 딸린 집을 구해 미장원을 차렸어요. 처음엔 파리만 날리다가 한 2달쯤 지나니 사람이 제법 들더라고요. 기술이 있으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이 틀리진 않았다 싶었죠. 몇 년이 지나니
단골도 제법 생겼고 한가한 낮 시간에는 수다를 떨러 동네 여자들이 찾아와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 중에는 중신을 서겠다는 분들도 꽤 있었죠. 하지만 인연은 따로 있더라고요. 살던 동네를 떠난 지 3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청소를 막 마치고 가게 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쌀집 박씨한테 듣고 찾아왔다. 너 이사할 때 집 날라줬다면서? 제가 시어머니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자 그러시더라고요. 혼자 힘으로 번듯한 가게까지 차리고 그간 애썼구나. 그 말씀하시려고 오신 건 아닐 테고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혹여 오빠랑 만날까봐 오신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동네 떠나고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러니 안심하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온 거 아니다. 시어머니는 입술만 달싹거릴 뿐 좀처럼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작심한 듯 그러더군요. 너 아직 우리 영민이 마음에 있니? 괜한 오해하는 거 아니니? 내 얘기 더 들어라. 작년 봄에 우리 며느리가 세상을 떠났다. 어릴 때부터 워낙 병치레가 잦은 애였다는데 그래서 그렇나 명줄이 거기까지더라. 며느리 죽고 손주는 내가 보고 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손주 보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야. 영민이 놈은 애한테 신경도 안 쓰고 일에 파묻혀 산다. 부부 정이 없어서 그런지 지 새끼한테 어찌나 매정한지. 나 죽으면 손주놈 걱정에 눈도 못 감을 것 같구나. 그렇다고 영민이 이놈이 새장가 가겠다고 할 놈도 아니고. 미수가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욕해도 좋아. 그래도 어쩌겠니?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는 없는걸. 우리 영민이랑 살아보지 않겠니? 눈 씻고 둘러봐도 너만한 심성 가진 애 못 찾겠더라. 너라면 네 배 아파 낳진 않았어도 네 자식처럼 키워줄 거라고 믿는다. 내가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어. 미수가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뜻밖의 부탁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반응을 보시고는 승산이 있다고 믿었는지 미장원으로 어린 손주까지 데리고 찾아오곤 하셨어요. 애 머리를 깎아달라고 오셨다지만 실상은 저와 아이가 정을 쌓도록 붙여넣으려고 그러셨다는 걸 모를 리 없었죠. 제 엄마와 달리 아이는 저를 무척이나 잘 따랐어요.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할 때라 그런지 볼 때마다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어느새 저와 정이 들어버린 아이는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면 안 가겠다고 떼를 쓰곤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데리고 자겠다고 말씀드리고 가게 안채에서 재웠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가게 문도 열기 전에 누가 셔터를 두드리지 뭐예요. 나가보니 남편이 와 있더군요. 다짜고짜 가게 안으로 밀고 들어와 안채에서 자고 있는 애를 깨웠어요. 잠에서 깬 아이는 울고 있고 남편은 그런 애한테 강제로 옷을 입혔어요. 보다 못한 저는 애한테서 남편을 떼어내곤 소리쳤죠. 그만해요. 애가 울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섞는 얼굴로 저를 끌고 가게로 나와 그러더라고요. 나이든 노인네 망령이야. 그렇다 쳐. 왜 너까지 그 장단에 맞추려 들어? 처녀인 네가 왜 상준이 엄마 노릇을 하냐고. 경고하는데 더는 나랑 엮이지 말고 네 인생 살아. 너 지금 나한테 오면 평생 동거녀로 살아야 돼. 우리 어머니 널 호적에 며느리로 넣어줄 생각 따위는 없는 분이야. 너 데려다가 혼인신고도 안 시키고 당신 손주 키우라고 할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발 빼고 네 인생 살아. 그게 맞아. 그걸 왜 오빠 마음대로 결정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난 상준이 내 자식처럼 키울 자신 있어. 오빠 아내로는 못 살아도 상준이 엄마로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거야. 남편은 제 결정이 이해가 안 간다며 혀를 찼지만 결국 제 뜻을 꺾지는 못했어요. 그해 가을 저는 미장원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말로는 죽은 며느리 유언 때문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남편 사주에 부인자리가 없어서 혼인신고를 하고 살면 또다시 사별을 하게 된다고 했다나 봐요.
그래서 당신 아들이 또다시 호라비로 살게 될까봐 걱정이 됐던 어머님은 필사적으로 혼인신고만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대신 그 미안함에 당신이 살아계시는 동안 제게 싫은 소리 한번 안 하시고 아껴주셨어요. 이 집으로 들어온 다음에 저는 딸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은 딸아이 재롱에 눈에서 꿀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빠의 그런 모습에 큰아이는 여동생한테 심통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부모 사랑을 뺏기는 것 같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라면서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 일로 남편한테 꾸지람도 많이 들었는데도 말이에요. 아마도 자기를 예뻐하지 않는 아빠에 대한 화풀이를 지 동생한테 대신하는 것 같았어요. 어린 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것 같아서 저는 늘 큰애 편을 들어주었어요. 저라도 큰애 편이 되어주어야 애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서였죠. 큰애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제 아빠랑 맞서는 일이 잦아졌고 성인이 돼서는 부자지간에 대화조차 없을 정도로 사이가 소원해졌어요. 반면에 딸아이는 지 아빠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죠. 솔직히 제가 낳았지만 저희 딸은 어디 가서도 사랑받을 타입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심성이 고와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오빠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지 오빠를 끔찍이 아꼈고 무척이나 잘 따랐어요. 그러니 큰애도 철이 들고부터는 동생을 챙기더군요. 공부에 관심 없던 큰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어요. 외가에서 받은 유산 덕분이었죠. 남편은 첫 아내가 죽고 처가의 발길을 끊었지만 그래도 아들만큼은 외가에 자주 데려다 주었어요. 덕분에 큰애는 조부모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랄 수 있었어요. 큰애는 지 아빠한테도 유산을 받은 사실을 비밀로 하고 집을 나가 살다가 1년도 안 돼서 홀라당 까먹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어요. 아들이 외가에서 유산을 받았다는 사실은 나중에 큰애 외삼촌들을 통해 듣게 됐지만 당시엔 몰랐어요. 집에 돌아온 아들은 얼마 뒤 군 입대를 했고 제대 후에는 뜬금없이 장사를 해보겠다며 지 아빠한테 자금을 대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칼에 거절했어요. 아빠한테 내가 아들이긴 해요. 영주한테는 더 못해줘서 안달이더니 왜 나한테만 이렇게 야박하냐고요. 적어도 부모라면 자식이 장사를 하겠다고 하면 무슨 장사를 할 건지 사업 계획은 어떤지 정도는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다 필요 없어요. 이러니까 내가 아빠랑 대화를 하기 싫은 거라고요. 아들은 화를 내며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궜어요. 제가 들어봐도 아들 녀석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아들 장사 자금을 대주었어요. 애들 학원비라도 벌 생각에 동네에서 미장원을 하고 있던 터라서 제 수중에도 돈이 있었거든요. 엄마, 이 돈은 내가 꼭 갚을게. 쉬는 날도 없이 하루 종일 서서 손님 머리 만지며 번 돈이잖아. 보란듯이 성공해서 내가 이 돈 다 갚고 아빠 앞에서 당당해질 거야. 그때까지 날 좀 믿고 기다려줘. 아들은 저를 끌어안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애초에 다시 돌려받을 생각 따윈 없었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해주니 더없이 기쁘더라고요. 아들이 가게자리를 보러 다니며 본격적으로 장사 준비를 하자 하루는 남편이 제게 묻더라고요. 당신이 상준이한테 돈 줬어? 그놈이 돈이 어딨다고 가게를 차린다고 저러고 다녀. 모른 척 좀 해줘요. 하나뿐인 아들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데 아빠가 돼서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시작도 하기 전에 초칠 생각이에요. 네, 내가 돈 줬어요. 나 그 돈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걸로 내 아들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된다면 더 큰 돈도 해줄 수 있어요. 아들 위해 뭘 못하겠어요. 제가 버럭 소리를 치자 남편도 더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들 녀석이 불안하게만 했던 남편은 기어이 아들을 찾아가 한 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기왕 시작하는 거 열심히 잘해봐라. 대신 가게는 네 엄마 이름으로 계약서 써와. 네가 돈 벌어서 그 가게 찾아가기 전까지는 네 엄마 가게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 돈 안 떼먹어요. 아들은 제가 준 돈으로 가게를 얻었고 계약서를 쓰는 날 저를 데리고 가서 제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아들은
지 아빠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다며 기어이 제게 계약서를 쓰게 했어요. 아들은 그렇게 얻은 가게에 구제 옷집을 차렸어요. 싼 가격에 구제 옷을 떼어다가 나름 멋지게 스타일을 잡아 판 덕에 장사가 곧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2년쯤 지났을 때 새로운 여직원이 들어왔는데 장사 수완이 좋아서 매상이 뛰었다고 하더군요. 평소 집에서 가게 직원 얘기는 안 하던 녀석이 새 여직원 얘기를 종종 하는 게 아무래도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아들애가 결혼을 하겠다고 집에 그 여직원을 데려왔더라고요. 미장원에서 수십 년을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해온 제 눈에는 그리 단정한 여자애 같지는 않았어요. 말투도 그렇고 화장이나 옷차림도 날티가 나서 더 그랬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남편도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지 선뜻 결혼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못마땅하다는 듯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자 아들 녀석과 함께 온 여직원이 대뜸 그러지 뭐예요. 저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순 없잖아요. 너무도 당당한 그 모습에 남편도 저도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 녀석은 여자한테 모든 걸 맡긴 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물러서 있었죠. 우리도 딸 키우는 처지에 남의 집 딸 신세 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부랴부랴 식을 올려주었어요.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도 전과는 달리 어른 대접을 하며 며느리 앞에서 아들 체면을 세워줬어요. 결혼 전에는 그리 탐탁치 않았던 며느리지만 그래도 내 집 사람이 된 이상 살갑게 대해주려 노력했어요. 남편 하나 보고 시집 오는데 나라도 잘 해줘야 덜 서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랑 생각이 달랐던 모양이에요. 식구들이 다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저랑 둘이 있을 때면 왠지 저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말할 순 없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얼마 뒤 제가 괜한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덥다고 찬바람을 쐬고 다니길래 그러면 뼈에 바람 들어 안 좋다고 했더니 글쎄. 아 진짜 그만 좀 하시죠. 그래도 영민씨 키워줬다고 해서 내가 대접 좀 해줬더니 시어머니 노릇까지 하려 들면 곤란하죠. 막말로 친엄마도 아니잖아요. 거기다 이미 결혼한 아버님 꼬셔서 본처 죽자마자 안방 차지한 거 내가 모를까봐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괜히 시어머니 노릇 하겠다는 생각은 말아요. 난 당신을 시어머니로 모실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생각지도 않은 며느리의 말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일도 아니라서 치미는 화를 꾹 참고 며느리한테 상황 설명을 했어요. 며느리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도 못 믿겠다는 표정이더군요. 사실을 말해줘도 못 믿겠다고 하니 내가 뭘 어쩌겠니? 네 시아버지랑 삼자대면 하면 되겠니? 기왕 하는 거 영민이도 부르자꾸나.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고. 내가 씩씩대며 소리치자 며느리는 뾰루퉁한 표정으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와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알아듣게 말할 테니 저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성질 같아서는 제가 직접 한바탕 하고 싶었지만 남도 아니고 아들과 며느리인데 안 볼 사람처럼 굴 거 없을 것 같아서 참았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하면 얼마나 해줄까 생각했는데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일전에는 오해를 해서 어머님께 실수를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실수 없도록 주의할게요. 도대체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는 하루 만에 완전히 변해서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달라진 건 며느리만이 아니었어요. 아들 녀석도 마찬가지로 전과 달리 우리 부부한테 싹싹하게 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 많은 게 변했어요. 제 아빠랑 등지고 살던 아들 녀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찾아와 손주 재롱도 보여주고 주말에는 교회로 드라이브도 데려가 주었어요. 처음에 안 좋았던 인상과 달리 며느리는 입속의 혀처럼 제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남편도 그런 며느리 애교에
얼굴에 웃음이 가실 날이 없었어요. 집안이 화목해지니 이게 바로 사는 재미구나 싶더라고요. 손주 커가는 걸 지켜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재미에, 새 생활을 하는 자식들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걸 보는 동안 남편은 정년퇴직을 앞두게 되었어요. 다행히 딸아이가 지 아빠 퇴직 전에 시집을 간 덕에 결혼식장에 하객도 꽤 많이 들어서 사돈댁에 면도 세울 수 있었어요. 남편이 정년퇴임을 하자 우리 부부는 둘이서 노년을 즐기려고 캠핑카를 알아보았어요. 남편은 회사 사무실에, 저는 미장원에 묶인 몸이라서 그동안 변변한 여행 한번 못 해본 게 못내 아쉬웠거든요. 다행히 적당한 가격에 중고 캠핑카가 나와서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이상이 생긴 거예요. 아침에 약수터에 갔다 온다고 집을 나섰던 남편이 갈지자로 걸어서 집에 돌아왔더라고요. 거기다 입까지 돌아가서는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길로 병원에 달려가 입원한 남편은 뇌경색 판정을 받았어요. 뇌경색도 뇌경색이지만 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합병증 탓에 신장까지 꽤 심각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겨우 인생을 즐기라고 하는 순간 불어닥친 병마로 남편은 투병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어요. 저는 미장원을 접고 남편 병간호를 맡아서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세상 둘도 없이 자상하던 남편은 병원 생활이 길어질수록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 같았죠. 당신 정말 이럴 거예요? 아예 죽기로 작정했냐고요. 시한부 판정 받은 사람들도 어떻게든 살겠다고 애를 쓰는데 당신은 뭐예요? 죽을 병도 아닌데 왜 벌써부터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구냐고요. 나 데리고 전국 여행도 다녀준다면서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약속해놓곤 왜 안 지켜요? 나 당신 이대로 죽게 안 해요. 빚쟁이처럼 악착같이 당신이 한 약속 다 받아낼 거라고요. 악에 받쳐서 엉엉 우는 제게 남편은 미안하다며 열심히 치료받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약속과는 달리 남편의 상태는 나날이 안 좋아졌어요. 당뇨 때문에 상처가 난 발이 썩기 시작했고 신장을 비롯해 간까지 많이 상해서 결국 병상에서 3년을 지내다가 작년 가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자 상주 노릇을 해야 할 아들 녀석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네 오빠는 아직도 전화 안 받니? 올케 언니도 안 받아 엄마. 오빠한테 아빠 돌아가신 거 확실히 말했어? 그럼 제일 먼저 연락했는데? 결국 장례가 끝날 때까지 아들 내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장지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저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뒤따라 들어오던 딸애와 사위도 마찬가지였죠. 도둑이 들었는지 온 집안이 쑥대밭이 돼 있었거든요. 사위는 아직 집안에 도둑이 있을지 모르니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그리고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그때 2층에서 아들 녀석이 나오지 뭡니까?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저를 흔들며 땅 문서 어딨냐고 소리쳤어요. 땅 문서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집에 땅이 어딨다고 땅 문서를 내놓으라는 거야? 아빠 장례식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그거 찾느라 집안을 이 꼴로 만든 거야? 네가 정말 제정신인 거니? 그러자 2층에서 내려온 며느리가 저를 노려보며 그러더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돈 욕심이 생기나 보죠? 아버님이 사둔 50억대 땅, 어머님 혼자 꿀꺽 할 생각이 모양인데 꿈도 꾸지 마세요. 서류상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거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안 그래요? 9년 전에 아버님이 분명히 그 땅 우리한테 주기로 했다고요. 그거 받자고 우리 부부가 이 집구석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 거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장 땅 문서 내놓으세요. 남의 남자 뺏어서 그가 남방 차지하고 잘 살았으면 더는 욕심 부리지 말란 말입니다. 늙어서 추하게 뭐하는 짓이야? 자식들 보기 창피하게. 그간 달달한 사탕처럼 굴던 며느리는 오래전 제게 대들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와 있었어요. 그건 아들놈도 마찬가지였죠.
살림을 부수며 땅 문서 내놓으라고 폐악질을 하는데 이런 걸 그동안 자식이라고 키웠나 후회가 됐어요. 그래, 네 말대로 난 네 시아버지랑 혼인신고도 못하고 살았다. 그러니 니들 말대로 50억인지 500억인지 하는 땅이 있다면 그건 내 몫이 아닌 거겠지. 그런 땅이 정말로 있다면 말이다. 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러더라. 니들 부부 하는 꼴이 하도 사나워서 자기가 거짓말을 좀 했다고. 부모한테 돈 있다고 하면 그거 빼먹을 생각으로라도 분란 일으키지 않고 잘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버렸다더라. 니들 부부가 우리 집 문지방에 닳도록 드나든 게 네 아빠 거짓말 때문이라면 이제 그만해라. 너도 바보가 아닌 이상 30년 넘게 회사원으로 살아온 네 아빠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다는 거 알 거 아니니? 네 아빠 앞으로 남은 건 퇴직금이 다였지만 그마저도 병원 생활하면서 다 까먹어서 한 푼도 안 남았어. 그건 네가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면 알 테니 더 말 않겠다. 기대와 달리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아들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래 좋아. 땅은 없다고 쳐. 그래도 이 집은 내가 받는 게 맞잖아. 나 이 집이라도 팔아서 가져야겠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영주 넌 출가 외인이니까 혹여라도 이 집 판 돈 나눠달란 소린 마. 넌 반만 우리 아빠 자식이잖아. 반은 아빠 동거녀의 딸인 거니까 이 집 재산 받을 자격 없다고. 알았어? 지를 30년 넘게 키워준 나를 두고 동거녀라고 말하는 아들놈을 보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있는 힘껏 뺨을 올려붙였죠. 그래, 이 순간부터 나는 네 엄마도 아닌 그저 네 아빠 동거녀일 뿐이다. 그러니까 너야말로 내 집에서 시건방 떨지 말고 나가라. 네 놈이 모르는 모양인데 이 집은 네 친할머니가 나한테 준 내 집이다. 비록 혼인신고는 못하고 살게 됐지만 이 집 문서라도 쥐고 살라고 나한테 주신 집이라고. 그러니 내가 죽어도 내 재산은 네 놈한테 한 푼도 안 가게 될 거다. 네 놈 말대로 너랑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닌 거니까. 안 그러니? 어디 그뿐이니? 우리가 모자지간도 아닌데 내 가게도 찾아야 하지 않겠니? 네 놈이 밥 벌어 먹고 있는 그 가게 내 명이 아니더냐? 가게 계약할 때 내 손으로 내 이름 적어놓고 내 인감 찍어서 작성한 계약서니까 말이다. 네 놈이랑 내가 더는 아무 관계도 아니니 이참에 내 가게 돌려받으련다. 그러니 여기서 쉰소리 말고 당장 가서 내 가게나 비워라 이놈아. 그리고 김서방,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내 집 이꼴로 만든 전현놈들 당장 잡아가라고 하게나. 주인 없는 집에 들어와 집안 어지르고 살림까지 부셨으니 죗값은 치러야 하지 않겠나?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겠어. 내가 잠깐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니까 화 풀고 나 좀 한 번만 봐줘. 그래요, 어머님. 저희가 잠시 헷가닥하긴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저희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해드렸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재민이 생각도 하셔야죠. 어머님, 손주 안 보고 살 수 있으세요?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화 푸세요. 네? 훅 끼고 자빠졌네. 니들은 얼굴에 분칠도 안 한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연기를 잘하냐? 그런데 더는 그럴 필요 없다. 내 눈엔 니들이 더는 자식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돈 때문에 부모 장례식도 안 오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니? 그러니 가증스러운 얼굴 당장 내 집에서 치우란 말이다. 김서방, 당장 경찰에 신고해. 그제야 아들 내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자신들에게 떨어질 콩고물은 고사하고 생계 수단까지 뺏기게 생겼으니까요. 결국 저는 아들 내외와 연을 끊었고 가게도 돌려받았어요. 생각 같아선 그동안 키워준 공도 죄다 돌려받고 싶었지만 그걸 무슨 수로 돌려받겠어요. 그저 한때나마 그놈 덕에 웃고 산 대가라고 생각하고 끝내야죠. 남편의 거짓말 때문에 벌어진 사단은 그렇게 막을 내렸어요. 비록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때 아들로 생각하고 살았던 녀석을 내치고 나니 저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삶에 의욕도 없고 입맛도 없는 게 친정 엄마가 세상을 떠났을 때처럼 딱 그렇더라고요. 딸애가 자주 찾아와 챙겨주곤 하지만 저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얼마 전부터 마음 맞는 사람들과 파마 봉사를 다니고 있어요. 머리할 곳이 마땅치 않은 시골 마을에 찾아가 무료로 파마도 말아주고 커트도 해주고 있답니다. 저도 부족하다고 칭얼대는 못난 아들놈한테
내 살점 떼서 베푸느니 앞으로는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려고 해요. 적어도 배신감에 치를 떨 필요도 없고 보람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모르긴 해도 먼저 하늘로 간 남편도 이런 저를 보면 기뻐할 것 같네요. 긴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새로운 삶도 응원해 주세요.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